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흘 연속 약세를 이어갔던 코스피가 1%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은아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군요. 네, 코스피는 1%가량 오르면서 4,150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있지만 기관이 1조 1,5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930대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 중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안정될 거란 전망과 달리 1,473원을 돌파했는데요.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환전과 수입업체 결제 등 달러 매수세가 하단을 견고하게 만들었고, 한미 간 금리 격차보다 달러 수요가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오르고 있죠. 네, 간밤 구글 파트너 브로드컴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AI 반도체 실적을 내놓으면서 브로드컴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3거래일째 하락 마감했던 삼성전자는 1% 넘게 상승 중이고, SK 하이닉스도 장중 2% 넘게 오르는 등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중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 IPO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우주항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6%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한진칼도 급등 중입니다. 어제 장마감 직전 상한가 가까이 치솟았던 삼성화재는 20% 넘게 빠지며 급락 중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제품의 가격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로 원화 약세가 완화돼 수입 물가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미국산 갈비살은 지난 5일 기준으로 100g당 5,037원으로 1년 전보다 14%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산 처가이롤도 1년 전보다 35%가량 올라 100g에 4,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소고기와 같은 농림수산품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의 물가가 크게 오르며 수입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지수는 5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졌고 상승률도 3.8% 올랐던 지난해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1월 두바이 유가가 한 달 새 0.8%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달러원 환율이 2.4% 오르면서 전반적인 수입 물가를 끌어올린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차가 좁혀졌지만 달러원 환율은 1,47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 유출 압력 같은 거 커지고 이제 서학개일 미래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다.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간 현상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계속된 수입 물가 고공행진으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혼인기간이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지난해 또 100만 쌍을 밑돌며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신혼부부 절반은 자녀를 낳지 않았고 맞벌이 비중은 더 커져서 10쌍 중 6쌍이 맞벌이였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신혼부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처음으로 100만 쌍을 넘지 못했고 지난해는 이보다 더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19 시기 혼인 건수가 적었던 점이 누적된 영향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재개되며 혼인 1, 2년 차 신혼부부는 각각 9.8%, 2.9%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혼인 건수가 계속 늘었기 때문에 신혼부부 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자녀 맞벌이 증가 추세는 이어졌습니다. 자녀가 없는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늘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맞벌이 비중은 소폭 증가해 60%에 육박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9,400만 원으로 외벌이 부부보다 1.7배 높았습니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87%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 7,9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 늘었는데 지난해 출시된 정책금융 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이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습니다. 대출을 통해 집을 사면서 주택 소유 비중도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해 43%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지난 2011년 수천억 원대의 역외 탈세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수백 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막대한 운송료를 벌어들여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홀딩 회장입니다. 권 회장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수십 년간 소송전을 벌이며 버텨왔는데 소송이 종료 수순을 밟으며 올해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1위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소송전을 통해 세금 체납액이 조금씩 변했을 텐데 현재 권혁 회장의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으로만 3,900억 원을 넘겨 1위, 소유한 법인 세 곳이 모두 1,000억 원대 체납으로 1에서 3위에 오르며 총 8,300억 원 이상을 체납했습니다. 2011년 당시 권혁 회장에게 부과됐던 추징금이 약 4,1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었는데 그로부터 13년간 2배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겁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여도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데요. 2번의 파기환송과 3번의 대법원 심리를 거쳐 지난해 추징 세금이 확정되면서 권 회장의 체납 잔액도 다시 공개된 겁니다.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국세청의 실질적인 징수 시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올해 추가로 공개된 고액 체납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국세청은 올해 개인 체납자 6,800여 명과 법인 4,100여 곳을 신규로 공개했습니다. 개인의 체납액이 4조 원을 조금 넘었고 법인의 체납은 3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개인과 법인 합산으로 공개 인원이 1년 전보다 1,340명가량 늘었고 공개 체납액도 8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에 대해 강제 징수를 추진하고 출국 중지 등 행정 제재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통신사에서 스마트폰 서비스를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해지를 신청해도 누락시키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이동통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314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30건이 접수되면서 1년 전보다 37.6% 증가했습니다. 피해 사례별로 보면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내라고 하거나 주기로 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10명 중 6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해지 누락과 직권 해지 등 부당 행위가 꼽혔고 과다한 요금과 낮은 품질이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최근 1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의 경우 대부분 통신 3사에 가입된 만큼 SK텔레콤과 KT, LG U+가 94.2%를 차지했습니다. 네,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통신사는 어디였습니까? 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 구제 신청은 LG U+가 30건을 넘기면서 가장 많았습니다. 합의율 역시 LG U+가 가장 저조했습니다. 이어 SK텔레콤과 KT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보조금 미지급과 환수 등 계약 불이행이 28.2%, KT와 LG U+는 해지 누락과 직권 해지 등 부당 행위가 27%대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스마트폰 계약 체결 전에 기기 대금과 요금제, 위약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면제해 절세 통장으로 불립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가입 대상이 확 줄어드는데요. 이정민 기자, 가입 대상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네, 현재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하는데요.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인 고령층에만 혜택이 제공됩니다. 통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라 나머지 30%는 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기존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당 5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저축기간 제한이 없다는 장점에 지난해 말 가입 계좌 수가 1,000만 건을 넘겼습니다. 네, 막판 수요를 끌어모으려는 은행권의 움직임도 보이죠?
네, 카카오뱅크 등 은행권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 축소를 공지 중입니다. 내년부터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해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로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금융권에선 연말 막차 타기 수요가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입 대상이 고령층인 점을 감안하면 안전자산 선호가 강한 경향이 있어 증권사보다 은행으로 신규 가입이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요즘 항공업계에서는 눕코노미라는 신조어가 화제입니다. 옆 좌석이 모두 비어서 누워서 갈 수 있는 이코노미석이란 뜻인데요. 이용객들에게는 좋은 의미지만 항공사들에게는 울상을 담은 표현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눕코노미가 된 노선 어딥니까? 바로 부산 괌 노선입니다. 지난달 7일 괌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180석 규모 대한항공 여객기 승객이 단 3명뿐이었습니다. 반면 기장과 부기장, 객실 승무원 등은 직원은 6명이 탑승했습니다. 승객보다 승무원이 더 많은 건데요. 겨울철 해외 휴양지 수요가 늘면서 해당 노선 승객이 50여 명 안팎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괌 여행 수요 자체가 줄어든 점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괌 노선 여객 수는 73만 3천여 명으로 138만 명을 기록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입니다. 현재 괌 노선은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운행하고 있는데 모두 한진그룹 계열입니다. 네, 그렇다면 승객도 없는 비행기를 왜 자꾸 띄우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좌석 공급 유지 의무 규제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연도별 노선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에 90% 이상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합병 후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여행 수요 급변 등의 외부 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어제 공정위에 인천 괌 노선과 부산 괌 노선의 시정 명령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쿠팡 사태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은 오늘까지 나흘 연달아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태 이후 등락이 심했던 쿠팡의 이용자 수가 평소 수준을 회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쿠팡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료가 워낙에 많다 보니 압수수색도 오래 걸리는군요.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연일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수사 전담팀 11명을 동원해 서울 송파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고 쿠팡 내부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네, 또 쿠팡 이용자 수에 대해선 사태 직후부터 늘었다 줄었다 변동성이 심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보면 사태 전후 유의미한 이용자 수 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수는 사태 직후 1,800만 명까지 오히려 급증해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해당 집계엔 구매가 아닌 단순 접속자 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출 소식을 듣고 비밀번호 등 정보 수정을 위해 소비자들의 접속이 급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 이용자 수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8일 기준 1,592만 명까지 줄었는데요. 이는 사태 직전, 그러니까 쿠팡의 평소 이용자 수와 같은 수준입니다. 업계에선 새벽 식품 배송 등에서 쿠팡의 입지가 워낙 확고했던 만큼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큰 이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쿠팡 사태에서 또 문제가 됐던 건 이 탈퇴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쿠팡만의 문제였을지 짚어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다른 대형 플랫폼들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채용 기자, 이 배민과 멜론에서 탈퇴하려면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네, 우선 배달의 민족에서 탈퇴를 하려면 최대 7단계를 거쳐야 하고 요기요 역시 5단계에 달합니다. 배민의 경우 마이배민에서 내 정보 수정 등으로 이동을 거쳐 탈퇴 메뉴가 나타나도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요. 여기에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탈퇴 절차가 추가됩니다. 멜론도 해지 절차가 7단계에 달하는데요. 특히 내 정보 메뉴에 들어가도 탈퇴 관련 안내가 없어 고객 스스로 여러 메뉴를 눌러보면서 해지 버튼을 찾아야 합니다. 네, 이게 플랫폼들의 공통적인 문제로도 보이는데 일단 쿠팡에 대해선 정부가 조사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쿠팡 앱에서 회원 탈퇴를 하려면 6단계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쿠팡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가입은 쉬운데 탈퇴는 어렵게 만드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 패턴으로 소비자의 해지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쿠팡은 탈퇴 단계에서 PC 버전 이동을 없애고 주관식 설문조사도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꿨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정부의 사태 파악과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우선 의사협회가 이 사안을 두고 정부에 공문을 보냈다고요? 네, 의협은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건데요. 의협은 만약 주사 이모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 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면택 전 의협 회장 역시 앞서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방송인 박나래 씨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부지검법에 고발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뭔지 살펴보시죠. 네, 우선 주사 이모로 지목된 A씨가 의사 면허 보유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응급 환자나 가정 간호가 필요한 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 행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A씨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를 했다면 이 행위만으로도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지난주 LG U+에서도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통신 3사 모두 양상인 다르지만 정보관리 허점을 드러내게 됐는데 정부가 LG U+에 대한 현장 조사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결국 U+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조만간 현장 조사에 나가기로 했는데요.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원인 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다며 기존 사건 일정과 조율해서 현장에 나가서 LG U+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LG U+에서는 지난 6일 익시오라는 AI 앱 이용자 36명의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또 통화 내용 요약 등의 정보가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유출이 되는데요. 회사는 계보위에 임시 저장 공간이 캐시 설정에 실수가 있었고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LG U+가 익시오에 대해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온 디바이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서버를 통해서 통화 요약 내용이 유출이 됐다는 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는 통화 내용 요약 등의 일부 기능은 서버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다고 온전한 온 디바이스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해킹 사태의 시작이었던 SK텔레콤의 소비자원 분쟁 조정도 이제 끝이 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집단 분쟁 조정을 위한 3차 회의를 이제 다음 주 후반에 열기로 했고요. 이날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58명의 소비자가 해당 해킹 사고로 인한 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다만 소비자원 분조위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상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회사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인당 30만 원을 주라고 권고한 계보위 조정안도 SK텔레콤은 거부한 바 있습니다. SBS 비전 박규준입니다.